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 강원도 깊은 상월자기에 돌석이라는 이름의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뜨는 시간보다 지는 시간이 더 빨랐으며 겨울이 오면 사람의 발길조차 뚝 끊기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돌석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여 마을 어르신들은 돌석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저리도 심성이 고운 아이가 색시 하나 얻지 못하고 산속에서 늙어가는 것을 다들 못내 아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석은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도끼를 들고 산을 오르며 하루하루 정직한 땀방울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산 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올 만큼 혹독한 추위가 연일 이어졌고 돌석의 집 처마 끝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겨우내 뗄 숯을 미리 넉넉히 마련해 두었기에 당장 얼어 죽을 걱정은 없었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밀어넣고 방바닥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에 맞춰 요란하게 떨렸고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돌석은 홀로 긴긴 밤을 보내야 하는 외로움을 달래려 애써 잠을 청해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즈음 되었을까? 밖에서 무언가 툭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지붕을 때린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이내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귀를 쫑긋 세우고 숨을 죽인 채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산짐승이 추위를 피해 헛간으로 기어든 것일 수도 있었고 혹은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며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누군가 고통에 겨워 내뱉는 가냘픈 인기척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이토록 무서운 눈보라가 치는 밤에 사람이 찾아올 리 만무했기에 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착한 성품의 그는 혹시라도 조난당한 이가 있을까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집어들고 낡은 속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눈발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순식간에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난 쪽으로 다가가 보니 집 앞 낡은 헛간 옆 눈더미 속에 거적 같은 것이 덮여있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호롱불을 가까이 비추자 그곳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짐승이 아닌 분명한 사람이었고 돌석은 화들짝 놀라 호롱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 사람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되뜻밖에도 여인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고 있는 옷은 낡고 헤어지긴 했으나 산골 아낙네들이 입는 무명옷이 아닌 고운 비단으로 지은 옷임이 분명했습니다. 치맛자락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신발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버선발 하나가 눈 속에 처박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쩌다 이 깊은 산골까지 들어와 쓰러져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 그녀를 둘러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깃털처럼 가벼워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그녀를 품에 꼭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돌석은 여인을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히고 서둘러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모두 집어넣고 불을 더욱 거세게 지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여인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솥에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여인의 차가운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손은 고생 한번 안 해본 듯 곱고 부드러웠으나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 입은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돌석은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며 정신이 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비록 초췌했으나 돌석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궁이의 열기가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자 여인의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끓여온 따뜻한 숭늉을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물이 점차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여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불을 살피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초가집 안은 돌석의 지극정성으로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혹여나 여인이 잘못될까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얕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은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여인이 감겨있던 눈을 힘겹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으나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과 낯선 사내를 본 여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기력이 쇠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뒤로 물러나 앉으며 자신이 해치려는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지난밤 집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여 데려왔을 뿐이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돌석의 순박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에 여인은 그제야 긴장을 조금 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눈앞에 초라한 행색을 한 총각이라는 사실에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타는지 입술을 달싹였고 돌석은 얼른 미지근하게 식힌 물 사발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돌석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을 다 마신 여인은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으나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을 보고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돌석은 얼른 고개를 돌려 그녀의 부끄러움을 덜어주려 했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깨끗한 무명옷을 꺼내어 조용히 그녀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배려에 감동한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했으나 목이 잠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몸이 다 나을 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주었고 문 밖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돌석은 이 깊은 상월에 저리 귀해 보이는 분이 왜 홀로 떨어져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리도 처참한 몰골이 되었는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섣불리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려오자 돌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어머니 옷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비록 낡고 투박한 무명 곳이었으나 그녀가 지닌 본래의 기품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옷차림이 그녀의 청초한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돌석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며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깍듯하고 교양 있었으며 사용하는 어휘 또한 일반 상민들이 쓰는 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돌석은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맞절을 하며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돌석은 여인을 위해 쌀독을 털어 흰 쌀죽을 쑤어왔습니다. 평소 자신은 잡곡밥이나 거친 나물죽을 먹었지만 귀한 손님에게 그런 것을 대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죽을 받아든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 숟가락씩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자 여인의 창백했던 볼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그녀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여인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석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양의 명문가 교수였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고 관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망치다 보니 길을 잃게 되었고 데리고 오던 하인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결국 홀로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며 다시 한번 돌석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여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방울이 떨어져 무릎을 적셨고 돌석은 그 기구한 사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돌석은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점, 말투와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예절,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입고 있었던 비단옷이 그녀의 신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손을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돌석은 눈앞에 가여운 여인을 참아 매몰차게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워낙 깊은 상골이라 관군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녹고 길이 열릴 때까지, 아니 부인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이 정해질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제 비록 가진 것 없고 누추 하나 부인 한 몸 숨겨드리고 입에 풀칠은 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따뜻한 배려에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생면부지에 남 그것도 천한 신분의 총각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반집 여인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것이니 그 고마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으나 돌석은 황급히 그녀를 말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당치 않습니다. 그저 몸조리 잘하시고 기운을 차리시는 것이 저를 돕는 일입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서둘러 상을 치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쌓인 눈은 여전히 세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과 여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석은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숯을 구웠으며 틈틈이 토끼나 꿩을 잡아 여인의 기력을 보충해주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방 안에서 돌석이 가져다 준 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헤어진 옷을 기워주며 소일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았으나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였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석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을 맛보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돌던 방은 이제 온기가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 대신 구수한 밥 냄새가 돌석을 반겼습니다. 여인은 몸이 회복되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낼 수는 없다며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돌석이 극구 말렸으나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반집 규수답지 않게 야무진 손끝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으며 엉망이었던 부엌 살림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돌석의 낡은 옷들도 그녀의 손을 거치자 새 옷처럼 말끔해졌고 솜이 뭉쳐 불편했던 이불도 푹신하게 다시 솜을 틀어 놓았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정돈된 모습으로 변해가자 돌석의 초가집은 예전의 궁상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법 사람 사는 집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이 숯을 한직에 가득 쥐고 내려오니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그 평화로운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풍경은 꿈속에서나 그리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부엌을 기웃거리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와 어서 오세요. 날이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돌석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한 조각과 나물 몇 가지뿐이었지만 여인의 솜씨가 더해져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에게 산속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돌석은 신이 나서 자신이 아는 약초나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진실함과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에 감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마냥 계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며칠째 보이지 않던 돌석이 갑자기 장에 나가 쌀을 사가고 여자 옷감을 구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돌석이 녀석 산속에다 색시라도 숨겨놓은 거 아뇨? 아니,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어떤 여자가 제 발로 들어갔겠어.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초리와 쑥덕거림은 점점 커져만 갔고 급기야 마을에서 가장 입이 싸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칠성이란 자가 돌석의 뒤를 캐보겠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집 안에 있는 여인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만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여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여인 또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이라 부르고 서방님이라 부르지는 않았으나 그의 준하는 예우를 갖추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인을 향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고 여인 또한 듬직하고 헌신적인 돌석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면 그녀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석은 가끔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는 닥쳐올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잠시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돌석의 오두막집에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의 온기가 되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잠들기 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저 여인을 지켜내겠노라고.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고 말입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운명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돌석과 여인의 앞날에 어떤 시련과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산신령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 기운은 어김없이 땅속에서 꿈틀거리듯 돌석에 허름했던 초갓집에도 따스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에 찾아온 여인은 이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돌석이 굳이 말리지 않으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밥값이라도 해야 한다며 부지런히 몸을 놀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놓는 것은 기본이었고 찢어진 문풍지를 밥풀로 곱게 붙여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게 단속했습니다. 돌석이 산에서 해온 땔감을 보기 좋게 쌓아 올리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아 마당 한 구석은 언제나 반듯하고 정돈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길이 닿은 부엌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하여 예전에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게 그을려 있던 솥단지는 그녀가 매일같이 윤이 나도록 닦아놓은 덕분에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릇들은 크기대로 가지런히 정돈되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집이 맞나 싶어 눈을 비비곤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아궁이 앞에서 불을 조절하며 돌석을 맞이했습니다.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은 돌석이 평생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돌석의 변화 또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숯검댕이 묻은 옷을 며칠씩 입고 다니며 꾀죄죄한 몰골을 하고 다녔던 그였으나 이제는 언제나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인은 돌석이 산 일을 하느라 옷이 더러워지면 그날 밤으로 바로 빨래를 하여 아랫목에 말려두었고 해진 곳은 꼼꼼하게 바느질하여 새 옷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석의 머리카락 또한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져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입계는 항상 은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마을 어귀에 사는 삼월 할머니였습니다. 삼월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마을 사람들의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꿰뚫고 있을 만큼 눈치가 빠르고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돌석을 마주친 삼월 할머니는 그의 달라진 행색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돌석을 보며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월 할머니는 돌석을 가까이 부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아, 요즘 내 얼굴에 환하니 꽃이 피었구나. 홀로 사는 놈이 옷매무새는 어찌 그리 단정하고 끼니는 어찌 그리 잘 챙겨 먹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느냐. 혹시 집에 남몰래 귀한 손님이라도 모셔놓은 개냐. 돌석은 할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저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도 참,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손님을 모십니까? 그저 겨울 동안 숯이 잘 팔려 잘 먹고 잘 자서 그런 것입니다. 돌석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할머니의 다음 말에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남의 눈을 피해 숨겨둔 것이라면 언젠가는 탈이 나기 마련이야. 특히 사람 입방아라는 것은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는 법이니 행동거지를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3월 할머니의 충고는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돌석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르신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여인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돌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인 칠성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름과 술을 좋아하여 가산을 탕진한 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근근히 살아가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돌석을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은 빈털터리의 호라비 신세인데 돌석은 숯을 구워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채 돌석의 행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자 칠성의 의심과 질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칠성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동네 건달들에게 돌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숫쟁이 놈 수상하지 않아 쥐뿔도 없는 놈이 요즘 때 빼고 광내고 다니는 꼴이라니. 분명 산속에서 산삼이라도 캤거나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갑자기 팔자가 필 수가 있겠어. 칠성의 말에 건달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고 칠성은 자신의 추측이 사실인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술김에 돌석의 뒤를 캐서 꼬투리를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돌석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 그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돌석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돌석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비탈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물었기에 칠성이 엿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는 구멍난 담벼락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았으나 집 안은 조용했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허탕을 쳤다 생각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부엌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부엌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굵직한 돌석의 목소리 외에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내일 장에 가시거든 무명천을 좀 더 끊어오세요. 저고리를 한 벌 더 지어드려야겠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석이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있다니, 그것도 저토록 고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말입니다. 칠성은 놀라움과 흥분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칠성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여인의 옆모습은 칠성이 지금껏 본 그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얀 피부와 단아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돌석은 그 여인 앞에서 해벌쭉 웃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고 여인은 그런 돌석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질투심에 불타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곰 같은 놈이 감히 저런 미인을 숨겨두고 살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어디서 납치해 온 것이거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칠성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돌석의 힘이 장사라는 것을 알기에 꾹 참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사실을 마을에 퍼뜨려 돌석을 공영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조용히 돌석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집에 밤마다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더라.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돌석이가 양반집 규수를 보쌈에다가 가둬놓고 산다던데 어쩐지 요즘 때깔이 좋아졌다 했더니 그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어서 그런가 보구만. 칠성이 퍼뜨린 소문은 살에 살을 붙여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돌석의 이야기를 안주삼아 떠들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칠성이 목격담을 그럴싸하게 꾸며대자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 나가 숯을 팔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슬슬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혹시라도 여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은 여인에게 마을의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담장이 무너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어두운 표정을 읽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돌석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총명한 눈은 돌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자신을 위해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인은 돌석이 잠든 사이 조용히 일어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돌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밖은 아직 춥고 갈 곳 없는 그녀가 당장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석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정이 자리 잡고 있어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다가올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려 애썼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동네 청년들을 부추겨 돌석의 집을 덮치자고 선동했습니다. 이장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 돌석이가 역적의 딸이라도 숨겨주고 있는 거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칠성의 겁박에 가까운 주장에 이장은 난감해하면서도 마을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돌석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각 돌석의 집에서는 여인이 돌석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이 장사할 때 셈을 잘못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주기로 한 것입니다. 돌석은 거친 손으로 붓을 잡고 삐뚤빼뚤 글씨를 쓰며 진땀을 흘렸지만 여인의 칭찬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방 안은 배움의 열기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잠시나마 바깥 세상의 시끄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머리가 비상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에 감탄하며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고 칠성의 고함이 산울림처럼 퍼져 돌석의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돌석아 당장 나와라 내놈이 방 안에 숨겨둔 여우를 내놓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리겠다. 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붓을 떨어뜨렸고 여인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석은 여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해결하겠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마십시오.
돌석은 여인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비장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쳐 횃불을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석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돌석아, 네가 양반집 규수를 납치해다가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돌석은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납치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방을 뒤져봐야 한다고 소리쳤고, 칠성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은 두 팔을 벌려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소란스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인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칠성은 물론이고 이장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기품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소란스럽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발산하는 기품은 횃불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서슬 퍼런 위험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툇마루에 서서 횃불을 들고 서 있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가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경외감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록 낡고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태도와 눈빛만은 왕실의 여인 못지않게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자신이 판을 벌였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아라, 저 여자가 바로 돌석이가 숨겨둔 여우다. 저 눈빛을 봐라. 저게 어디 보통 사람의 눈이냐.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틀림없다. 칠성은 삿대질을 해대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보통 미모가 아니네. 산신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도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사람들의 의심이 다시 피어오르자 칠성은 기세등등해져서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해야 한다고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악다구니를 하찮은 벌레 소리 듣듯 무시하고 마을의 어른인 이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의 어른은 이장님이 아니십니까?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죄 없는 사람을 애워싸 위협하는 것이 이 마을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장은 뜻밖의 호통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졌습니다. 평생 흙을 파먹고 살아온 촐로인 이장에게 여인의 말투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가 말하는 요물이라니요. 제가 꼬리 9 달린 여우라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간을 빼먹는 귀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제 그림자를 보십시오. 달빛 아래
선명히 드리워진 그림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그녀의 가녀린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가 요괴나 귀신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논리, 정연하고 침착한 대응에 칠성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좋다. 귀신이 아니라면 도망자겠지. 양반집 규수가 왜 이 깊은 산골 오두막에 숨어 살겠느냐. 필시 나라에 큰 죄를 짓고 도망친 역적이거나 아니면 정분을 통하고 야반도주한 환양연일개다. 이런 여자를 마을에 두었다가는 우리 마을 전체가 경을 칠 것이다. 칠성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인 관아의 처벌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역적이나 죄인을 숨겨주는 것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다시 경계심으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석이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순둥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성난 황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칠성을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분은 지난 겨울 눈보라 속에 쓰러져 죽어가던 것을 제가 구했을 뿐입니다. 갈 곳 없는 불쌍한 분을 내치지 않고 보살핀 것이 죄가 된다면 그 죄는 모두 제가 받겠습니다. 돌석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소 돌석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었기에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석은 이장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이장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분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은인입니다. 요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그저 사정이 있어 잠시 머무는 것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분은 우리 마을에 해를 끼칠 분이 아닙니다. 돌석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땅을 치며 호소하는 모습에 횃불을 들고 있던 청년들도 슬그머니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돌석의 순애보와 의리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떨고 있는 돌석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한 신분이라 무시당하던 이 사내가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산처럼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 일부를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돌석이 누명을 쓰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살던 사람이나 집안에 병고가 생겨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쳐 나온 신세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저는 나라에 반역을 꾀한 적도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이 되었으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돌석님은 죽어가는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약 저를 관에 넘겨 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 하나만 잡아가시고 돌석님에게는 아무런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반집 규수가 맞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기구한 사연과 돌석을 감싸려는 희생정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에 신고해야 마땅하나 눈앞의 여인은 죄인이라기엔 너무나 품위가 있었고 돌석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섣불리 신고했다가 나중에 그녀의 집안이 복권이라도 되면 오히려 신고한 마을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계산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때 칠성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장님, 저 여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건 죄인들이 의뢰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당장 포박해서 관하로 끌고 가야 우리가 삽니다. 칠성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발악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의 소매를 잡아끌며 당장 저 여자를 묶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장의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서슬, 퍼런 눈빛과 돌석의 필사적인 저항, 그리고 왠지 모를 찜찜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밤이 너무 깊었다. 지금 당장 관하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정이 딱하니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내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이 여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때까지는 돌석이가 책임지고 이 여인을 감시하도록 해라. 만약 그 사이에 도망이라도 친다면 돌석이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장의 결정은 일종의 타협책이었습니다. 당장의 소란을 잠재우고 시간을 벌어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노인 특유의 지혜였습니다. 칠성은 이장의 결정에 불만이 가득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미 진정되는 쪽으로 흐르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서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두고 봅시다. 만약 이 여자가 쥐새끼처럼 도망친다면 내 손으로 잡아다가 관에 넘길 테니 그리하시오. 칠성은 돌석에게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끄고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다른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문이 닫히자 돌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여인은 그런 돌석에게 다가가 그의 흙투성이가 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이런 공영에 처하시게 되다니. 제가 떠났어야 했는데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돌석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뼈저리게 실감하며 자책했습니다. 돌석은 여인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제가 어떻게든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안 되면 둘이서 밤을 틈타 도망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갈 곳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여인 앞에서는 짐짓 씩씩한 척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문풍지는 처량하게 울어댔습니다. 여인은 호롱불 아래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그녀는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돌석의 무고함을 증명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글에 담긴 진심과 논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아주며 여인의 단아한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석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붓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힘차면서도 유려했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기가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배운 학식과 도리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탄원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묻는 격조 높은 문장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여인의 모습은 흡사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회관 앞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소동을 전해 들은 아낙네들과 아이들까지 나와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돌석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오늘이야말로 돌석과 그 여자를 요절내겠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분명 마녀다. 밤새 무슨 요술을 부렸을지 모른다며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여인의 당당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칠성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석과 여인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돌석은 하얀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고 여인은 자신이 처음 입고 왔던 비단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었습니다. 비록 낡고 색이 바랬지만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자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길을 걸어오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웅성거렸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 행차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걸었으며 여인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관 마당에 도착하자 이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과 어르신들도 돗자리를 깔고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고을에 사또가 재판을 여는 듯한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칠성은 이장 옆에서 눈을 부라리며 돌석을 노려보았지만 돌석은 그를 본체 만체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돌석과 여인에게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인.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묻지 못했으나 오늘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부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우리 마을에 숨어 들어와 이런 사단을 일으키는가?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이장의 질문에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여인의 입술로 쏠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여인은 품속에서 어젯밤 밤새 쓴 종이를 꺼내어 이장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어르신, 제 입으로 구구절절 변명하기보다 이 글로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부디 읽어주시고 저와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천가하여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 나갔습니다. 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이장이었기에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읽던 이장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손을 떨며 종이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글 속에 담긴 내용은 시골 촌로인 이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깊은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글을 읽는 동안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썼길래 그리 넋을 놓고 계십니까? 필시 요망한 글로 사람을 홀리려는 수작입니다. 찢어버리십시오. 칠성이 소리쳤지만 이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 중요한 글을 읽고 있다. 이장의 태도가 바뀌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기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장이 저렇게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 여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자신과 돌석을 구할 지혜의 무기였습니다. 이장은 종이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여인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탐복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천천히 닦으며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엄숙한 눈빛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글은 죄인의 비굴한 변명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인 인륜에 대해 쓰고 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이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짓이라고 이 부인은 우리를 점잖게 꾸짖고 있는 게야.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장은 다시 종이를 들어 구절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 깃들 곳 없는 새 한 마리도 품어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건을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신분을 따지고 죄를 물어내칠 수 있겠습니까? 돌석님의 선행은 나라에서 상을 내릴 일이지 매를 맞을 일이 아닙니다. 듣거라 마을 사람들아. 이 문장 어디에 요사스러움이 있느냐? 이것은 웬만한 선비보다 더 깊은 학식과 덕망이 없이는 쓸 수 없는 명문이다. 이장의 호통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꼬드김에 넘어가 죄 없는 사람들을 몰아쓴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이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주먹을 꼭 쥐었고 여인은 담담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칠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돌석은 멍석마리를 당하고 여인은 관하로 끌려가야 했으나 종이 한 장에 모든 것이 뒤집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그깟 글솜씨가 무슨 대수입니까? 글 잘 쓴다고 역적이 충신이 됩니까? 저 여자가 사람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장님도 저 여우 같은 년에 요술에 걸려 드신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칠성은 이장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발악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눈빛은 칠성의 비열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인은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타인의 불행을 그토록 즐거워하는가? 돌석님은 엄동설 안에 땀 흘려 일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대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빈둥거리며 남의 뒤나 캐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요물이라면 선량한 이웃을 모함하여 공영에 빠뜨리고 마을의 화합을 깨뜨리는 그대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악귀가 아닌가? 여인의 일갈은 칠성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칠성의 행패와 게으름을 참고 봐주었으나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칠성이야말로 마을의 골칫덩거리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칠성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칠성이 자네가 돌석이 반만큼만 성실했어도 그런 소리 안 듣지. 애먼 사람 잡을 뻔했잖아. 자네 때문에 우리가 천벌을 받을 뻔했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지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장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칠성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듣자 하니 네가 평소 돌서기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꾸몄다지. 내 놈의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썩 물러가거라. 당분간 내 눈에 띄지 말고 집구석에 박혀 자숙하도록 해라.
만약 또다시 돌석이나 이 부인을 괴롭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국법이 아니라 마을의 법으로 널 다스려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장의 서슬 퍼런 경고의 칠성은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는 분한 듯 돌석과 여인을 한번 노려보고는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도망치듯 회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장은 돌석과 여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내 늙어서 귀가 얇아 자네들을 곤란하게 했네. 미안하네 돌석아. 그리고 부인 면목이 없습니다. 이 늙은이의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이 고개를 숙이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돌석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야말로 마을을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돌석의 넉넉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자, 다들 들었는가? 이 부인은 돌석이가 목숨을 구해준 귀한 손님이다. 앞으로 누구든 이 집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의리 있는 곳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니 다들 돌석이를 본받아 부인이 몸을 잘 추스르고 떠나실 때까지 성심껏 도와주도록 하라.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올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돌석과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밤의 악몽이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대와 사뭇 달랐습니다. 갈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갔으나 올 때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돌석의 손에 갓짠 참기름이나 두부떡 같은 먹거리를 쥐어주며 고생했네, 저녁에 해먹게 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돌석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장난을 쳤고 여인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느라 위축되었던 여인의 어깨도 활짝 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돌석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이 오늘따라 하나도 힘들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마당의 잔소를 녹이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글을 쓰신 것도 그렇고 칠성이 형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멋진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돌석의 진심 어린 칭찬의 여인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고 지켜주셨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서방님의 덕입니다. 여인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마을 분들이 주신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놀란 가슴도 달래고 이 기쁨을 나누어야겠습니다. 돌석도 얼른 따라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두부를 으깨고 김치를 썰어 빈대떡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에 퍼지자 집 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긴장과 불안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갓 구운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맛이 좋습니까?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의 과장된 표현에 여인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아서
돌석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눈보라치던 밤 서로 서먹했던 시절, 그리고 함께 위기를 넘긴 오늘까지. 추억을 나누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돌석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 제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겠지요. 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떳떳하게 다니셔도 됩니다. 누구도 부인을 해코지하지 못할 겁니다. 여인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방님 곁에서 조금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곳에서 서방님과 함께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말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찻잔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부인, 그게 정말입니까? 저 같은 놈 곁에 있어 주시겠다면 저는 평생 부인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여인은 따뜻한 손길로 그의 투박한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잠시 머무는 피난처가 아니라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장이 보낸 청년들이 찾아와 쌀 한 가마니와 고기를 놓고 갔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거둔 위로금이자 축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돌석은 사양하려 했으나 청년들은 이장님 호통 듣기 싫으면 그냥 받으십시오 하고는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선물들을 보며 돌석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춥고 외롭던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나 곱고 지혜롭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돌석의 집만은 따스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에 낡은 옷을 꺼내어 다시 꼼꼼하게 손질하기 시작했고 돌석은 그 옆에서 새끼를 꼬며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인은 앞으로 산에서 약초를 더 많이 캐서 장에 내다 팔 계획과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키울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석은 그녀의 계획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가는 미래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따뜻하고 희망찼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 소리는 춥거나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문득 칠성이 두고 간 말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넉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은 이제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한 성체가 되었습니다. 방 안이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나란히 기대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돌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맑겠지요. 여인의 물음에 돌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앞날처럼 쨍하고 해가 뜰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속에서 맞이하는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골장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하오르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돌석의 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돌석과 여인은 조촐하지만 경건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꽃가마나 시끌벅적한 잔치는 없었지만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에게 평생의 신의를 맹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왕후장상의 혼례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웠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떡과 과일을 상에 올려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 이장은 주례를 맡아 덕담을 건네며 그들의 결합을 마을의 경사로 선포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여인은 본격적으로 돌석의 내조를 시작하며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에게 단순히 숯을 구워 파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산속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귀한 약초와 버섯을 채취하여 장에 내다 팔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책에서 보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산삼과 더덕, 그리고 약효가 뛰어난 희귀한 나물들을 구별하는 법을 돌석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석은 여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그의 눈썰미와 산을 타는 재주가 더해져 곧 산속의 보물들을 한가득 채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채취한 약초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말려보기 좋게 포장하고 각각의 효능을 적은 종이를 붙여 상품 가치를 높였습니다. 돌석이 장터에 나가 여인이 정성스럽게 손질한 약초를 내놓자 약재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있는 일반 약초와 달리 깔끔하게 손질되고 이름과 효능까지 적힌 돌석의 약초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이복의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나 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먼. 한양에서 온 약재상이 감탄하며 값을 2배로 쳐주었고 돌석은 숯을 팔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석이 엽전 꾸러미를 내밀자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그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그녀의 알뜰한 살림살이 덕분에 돌석의 집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졌습니다. 여인의 지혜는 비단 돈을 버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석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더 나아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사람을 대하는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덕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돈을 벌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베풀어야 그 복이 오래갑니다. 돌석은 아내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고기 한 근 쌀 한 되라도 사들고 와 남몰래 문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석을 그저 힘센 숫쟁이로만 알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석의 낡은 초가집은 어느새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장하게 들어선 기와집을 보며 부러워하면서도 그 집주인이 성실하고 덕망 있는 돌석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와집의 사랑방에는 늘 마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장보다 먼저 돌석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돌석은 아내에게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웃들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존경받는 어른인 돌석 영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칠성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돌석을 모함했다가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외톨이로 지내다 술병이 깊어져 거동조차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고 칠성은 차가운 냉방에서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돌석은 잠시 망설였으나
아내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준 전복죽과 약을 들고 칠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칠성이 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돌석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생명의 은인으로 찾아왔으니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을 일으켜 앉히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먹여주었습니다. 형님, 기운 차리셔야지요.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어서 털고 일어나 막걸리라도 한잔 하셔야지요. 돌석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돌석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 평생 너에게 지은 죄를 어찌 다 갚을꼬. 칠성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돌석은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돌석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원님조차 돌석의 덕망을 전해 듣고 그를 초청하여 치하하고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그 공을 모두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무지렁이에 불과하나 제 아내의 가르침 덕분에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 아내의 것입니다. 원님은 돌석의 겸손함과 부부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하여 큰 비단과 곡식을 하사했습니다. 돌석과 여인은 받은 상금을 털어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서당에서 글을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질 때마다 부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돌석과 여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 슬에는 부모를 닮아 인물이 훤하고 총명한 자녀들이 자라났고 그 자녀들이 또 자식을 낳아 집안은 손자들의 재롱으로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와 인자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고 돌석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꼿꼿한 허리와 호탕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명절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세배를 올리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돌석과 여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수십 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찬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은은한 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석은 찻잔을 들어 아내에게 건네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당신이 처음 우리 집에 왔던 그날 밤 말이오. 그때는 정말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를 만큼 무서운 밤이었는데. 돌석의 회상에 여인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영감. 얼어 죽어가던 저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주시고 제 차가운 손을 밤새 주물러 주시던 그 손길을요. 그날 영감께서 저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저에게 영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에 돌석은 쑥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별 말씀을. 당신이야말로 숯검댕이 묻은 내 인생을 황금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준 귀인이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 숫쟁이 남편이 될 거요. 두 노부부는 주름진 손을 꼭 맞잡고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전우애와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눈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의 집들에서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모두가 평온한 잠에 빠져든 시각이었습니다.
돌석은 창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평생의 반려자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벽에 걸린 자식들이 써준 붓글씨 액자가 든든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이 모든 행복이 꿈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이불을 어깨까지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부디 내세에서도 우리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돌석의 눈가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돌석이 되어 꽃이 만발한 봄산을 아내와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오르고 산새들이 노래하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으로 남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돌석과 양반 부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복을 받은 돌석과 지혜로움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인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돕고 귀한 인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란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마을은 깊은 고요와 평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하얀 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석의 집 아랫목처럼 훈훈한 온기가 당신의 이불 속을 채우고 걱정과 근심은 모두 녹아내려 편안한 쉼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바람은 튼튼한 기와집 밖에서 맴돌 뿐 당신의 마음속 방에는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머무를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